결혼 5년 차. 우리의 시간은 마치 잘 짜여진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워너비 부부라고들 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누구보다 치열한 하루를 보내는 아내 지윤과 그 뒤를 묵묵히 받쳐주며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을 살아가는 나. 겉보기에 우리는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단조로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이 평온한 일상이 꽤 마음에 들었다. 우리에겐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 있었던 일을 공유한다는 것. 아내의 하루는 늘 수치와 전략으로 가득 찼고 나의 하루는 수많은 결제 서류와 사람 사이의 조율로 채워졌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지유는 차가운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내 이야기만큼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녀가 건네는 오늘도 고생했어라는 한마디는 내게 단순한 인사가 아닌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오늘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러 지윤이 좋아하는 탄산수를 샀고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띠띠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런데 문을 열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선 순간 평소와는 무언가 미묘하게 다른 감각이 뒷덜미를 스쳤다.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평소라면 거실 스탠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지윤이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 작게 흐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거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묘하게 서늘한 공기가 내 피부에 닿았다. 이상했다. 지윤은 오늘 회식도 없다고 했고 분명 집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아침의 기억이 선명했다. 지윤아? 내가 나지막이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 목소리의 메아리뿐이었다. 방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현관 신발장 바닥에는 평소 지윤이 신지 않는 낯선 명품 구두 한 켤레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것처럼 구두의 가죽은 약간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집안 어디선가 아주 미세하게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알던 지윤의 향기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 조명을 켰다. 밝아진 빛 아래 드러난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샌드위치처럼 눌린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지윤의 목소리였지만 내가 평소 알던 다정한 말투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지시조였다. 나는 홀린 듯 안방 문고리를 잡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빛을 보며 나는 이것이 내 일상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과연 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믿어왔던 5년의 시간이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문손잡이를 돌리는 내 손끝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결혼 생활 5년. 우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온하고 건조한 딱 교과서 같은 일상을 보내왔다. 대기업 팀장으로 승승장구하는 아내와 평범한 직장인인 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담담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아주 미세한 틈새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길, 유난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을 때였다. 거실의 적막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안방 문을 열자마자 나는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평소 아내가 즐겨 쓰던 은은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아주 강렬한 우디향. 마치 숲속 깊은 곳에서 방금 베어낸 나무의 수액 같은 평소 우리 집에서는 결코 난리 없는 그 짙은 향기가 침실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 깔끔함이 병적일 정도로 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침대 시트는 평소보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화장대 위는 평소의 그 완벽한 질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마침 아내가 욕실에서 물소리를 내며 씻고 나왔다. 오늘 일찍 왔네? 아내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보지 않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여전히 그 진한 우디 향이 풍겨져 나왔다. 오늘 향수 바꿨어? 향이 좀 강한 것 같네. 내 말에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 이거?
거래처 직원이 선물해준 거야. 샘플인데 의외로 괜찮아서 한번 뿌려봤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며 서둘러 거울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평소의 아내답게 냉철했다. 하지만 내 직감은 그 대답 너머에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급격히 변했다. 연말 프로젝트가 겹쳤다는 핑계로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휴대폰은 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휴대폰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들키면 안 될 비밀이라도 숨겨진 것처럼 철저히 관리했다. 늦은 밤 거실 불을 꺼놓고 혼자 소파에 앉아있을 때면 아내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마다 그녀는 화장실로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가 짧은 통화를 마친 뒤 다시 돌아왔다.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없이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맞추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였고 나는 그 불안함을 애써 모른 척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괴리감은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어제도 아내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회의라며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혼자 텅 빈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을 마셨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아니, 무엇이 그녀를 저렇게까지 변하게 만든 걸까? 오늘 아침 아내가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느라 화장대를 어지럽히고 나간 탓에 화장대 정리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서랍을 열고 굴러다니는 면봉과 립스틱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서랍 깊숙한 구석, 평소 아내가 거의 열지 않는 작은 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집어든 종이는 다름 아닌 영수증이었다. 발행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내부에 입점해 있는 고가 브랜드 편집숍에서 발행된 영수증이었다. 아내는 그날 분명히 팀회식이 있다고 말했었다. 그 호텔 이름과 매장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어내려가던 내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대체 여기서 무엇을 샀길래 그토록 숨겨야만 했던 걸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영수증 뒷면에 적힌 희미한 필기체의 메모를 확인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쌓아왔던 지난 5년의 시간이 아주 얇은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평온했던 5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얇은 유리 조각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위태로워졌다. 아내의 몸에서 나던 낯선 우디 향수는 단순한 우연이나 사무실 동료의 향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집요하게 내 후각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폰을 흘끔거리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폰은 늘 철저하게 잠겨 있었고 그나마 보이는 알림창에는 건조한 업무용 메신저 내용들 뿐이었다. 아내의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의뢰 우리가 함께 와인을 마시거나 주말 계획을 세우던 시간들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다.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해. 팀원들이 다들 지쳐있어서 내가 직접 챙겨야 해. 아내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 너머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서늘했다. 나는 그녀가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식 일정과 그녀가 말하는 일정들을 머릿속으로 대조해보았다. 이상했다. 그녀가 말한 긴급 마케팅 전략 회의가 잡힌 날은 회사 전체가 이미 휴무에 들어간 날이었거나 아예 그런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날들이 많았다. 나는 아내가 출근하고 없는 빈집에서 그녀의 다이어리와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대신 조용히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출장을 간다고 했던 지난주, 나는 일부러 그녀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 보았다. 그녀는 짐 가방을 들고 나섰지만 내가 확인한 그녀의 차량은 회사 주차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은 의심일까?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는 예감일까? 나는 스스로를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믿었지만 지금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것은 파괴적인 확인 본능이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 아내는 또다시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문에 나섰다. 오늘까지만 고생하면 돼.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시 평소처럼 지내자. 그녀는 나를 향해 습관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눈동자까지 닿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정적만이 감도는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소파 구석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그녀의 성역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손길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평소처럼 향수, 립스틱, 그리고 업무용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밑바닥까지 꼼꼼히 뒤지던 중 나는 가방 안쪽 지퍼주머니에서 꽤 묵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회사 로고가 찍힌 평범한 서류 봉투가 아니었다. 빳빳한 종이 질감, 그리고 입구는 누군가가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아주 단단하고 꼼꼼하게 밀봉되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봉투 안쪽의 도톰한 두께가 내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설마 이게 그동안 그녀가 숨겨왔던 진실의 파편일까?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의 봉인 부분을 잡았다. 찢어버릴까? 아니면 다시 넣어둘까? 찰나의 고민 끝에 나는 봉인된 테이프를 천천히 뜯어내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서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의료 기록지와 함께 낯선 법무법인의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 문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의 5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던 걸까? 아내의 서재는 언제나 그녀의 성격처럼 정갈했다. 먼지 한 톨 없는 책상, 각이 맞춰진 서류 더미,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향. 평소라면 아내의 능숙함이 돋보이는 이 공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두툼한 갈색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의심, 혹시나 하는 불안함, 그리고 아내를 향한 원망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나는 천천히 봉투의 입구를 뜯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종이를 꺼냈지만 그곳에 적힌 글자들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혼상담센터 예약 확인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미 아내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힌 이혼 합의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거실에 밴 낯선 향수 냄새,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의, 습관처럼 화면을 뒤집어 놓던 휴대폰. 나는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연애의 흔적이라고 믿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나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놓인 서류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열정적인 불륜의 흔적이 아니라 너무나 차갑고 치밀하게 준비된 이별의 과정이었다. 계획적이었던 거야. 나지막이 읊조린 내 목소리가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아내는 외도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우리의 5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조용하고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호텔 영수증도 늦은 귀가도 모두 이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이별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종료 버튼이 눌리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5년 동안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냉철하고 계획적인 그녀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종말을 이렇게나 세심하게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 했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아내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음과 함께 화면을 밝히며 울렸다. 반사적으로 눈길이 갔다. 낯익은 로고가 상단에 떠 있었다. 평소 아내가 업무적으로 자주 언급하던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이혼 상담 관련 추가 서류 전달드립니다. 남편분과의 최종 합의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확정되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차갑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월요일, 아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건넬 말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정말 끝난 것일까?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5년차 부부의 익숙하고 평온한 저녁 풍경이었을 텐데 오늘따라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차가웠다. 내 맞은편에 앉은 아내는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다정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대기업 팀장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던 그 냉철하고 서늘한 눈빛이 지금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재킷 안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종이 뭉치를 꺼냈다. 이혼합의서. 그 세 글자가 내 시야를 가득 메웠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쩍 갈라져서 나왔다. 아내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딸깍하고 그릇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고는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건조했다. 봤구나. 생각보다 빨리 발견했네.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그녀의 말투에 서린 사무적인 태도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헛웃음을 삼켰다. 지난 며칠 동안 내가 겪었던 불면의 밤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뒤를 밟으며 느꼈던 비참함.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5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허망하게 부정당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왜 그렇게 늦었는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궁금했지? 사실은 말이야, 당신이랑 맞추는 호흡이 이제는 숨이 막혔어. 나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일도, 그리고 내 삶도 말이지.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수명이 끝났어. 억지로 유지하는 건 나한테도, 그리고 당신한테도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녀는 마치 팀원에게 프로젝트 보고서를 브리핑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공허함이 그녀에게는 비효율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집에서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호텔 영수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던 행동들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라는 관계 자체를 자신의 인생 계획표에서 지워버린 것이었다. 우리가 보낸 5년은 뭐야? 그게 다 가짜였어? 당신은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 거야? 나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내 질문에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오히려 가엾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사랑했지, 처음에는. 하지만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더 빨리 변해. 나는 이제 당신이라는 정체된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훨씬 더 명확하고 자극적이며 발전적인 미래야. 당신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었잖아. 안정적이라는 이름으로 멈춰서 있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이었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니. 나는 허탈함에 몸을 떨며 다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말해줘. 정말 이유가 그것뿐이야? 혹시?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이냐고. 나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보낸 시간만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마치 나의 불안을 즐기는 듯한 그 알 수 없는 미소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끝내 침묵했고 식탁 위의 정막은 깨질 듯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아내의 차갑고 담담한 선언이 거실을 짓눌렀다. 5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의 냉정함에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떨리는 손으로 식탁 귀퉁이를 꽉 쥐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어둠 속에서 타들어가는 담배처럼 내 마음이 바스러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 추측만 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말한 깔끔한 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아내가 출근한 뒤 조용히 흥신소에 연락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의문의 향수 냄새,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해온 이혼의 실체를 마주할 각오였다. 며칠간의 긴 기다림 끝에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갈색 봉투를 카페 구석에서 열어보았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담겨 있었다. 아내가 자주 드나들던 고급 카페,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 남자를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 남자는 바로 내 직장 동료이자 우리 부부의 저녁 식사 자리에 매주 초대받아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준호였다. 그는 마치 내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고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를 신뢰했다. 그런데 사진 속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붙어 앉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준호는 아내의 이혼 상담을 돕는 법률 자문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배신감이 소용돌이치며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손을 벌벌 떨며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단순히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그가 작성한 문건에는 우리가 함께 마련한 이 집의 명의를 어떻게 아내의 단독 소유로 돌릴지, 내 퇴직금과 재산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로챌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로드맵이 담겨 있었다. 특히 아내가 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드는 시나리오까지 작성되어 있었다. 준호야, 너 정말 그랬던 거냐?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쩐지 매번 저녁 식사 때마다 그가 나에게 은근슬쩍 회사 업무의 고충을 토로하며 집을 처분하고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미 내 집, 내 재산, 그리고 우리의 지난 추억까지 완벽하게 분해하고 조립하여 나를 쫓아낼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내 안식처럼 믿었던 집은 이제 나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돌아온 나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모든 가구, 우리가 함께 골랐던 소품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다. 현관문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였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하게 들렸다. 나는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사진들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그 모든 배신 뒤에 깔려있던 준호의 그 비열하고도 치밀한 미소였다. 아내는 거실에 있는 나를 보며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는 듯 아주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그녀의 태연함이 내 분노를 자극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손에 들린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 봉투를 던지는 순간 평화롭던 우리 부부의 쇼윈도는 완전히 깨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준호와 아내의 추악한 결탁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이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녀에게 건넬 첫마디가 우리 삶의 전부를 바꿀 것임을 예감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가까스로 누르며 나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가 그러라고 시키던가? 우리 집을 이렇게 치우는 것도,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쫓아내려는 것도 다 그놈 아이디어야? 어느 날 아침,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회사의 모든 가십을 집어삼켰다. 제목은 입사 동기이자 마케팅 팀장의 남편, 그 실체를 폭로합니다였다. 글의 내용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온화하고 성실한 줄만 알았던 내가 사실은 아내에게 비이성적인 집착을 보이고 툭하면 감정을 폭발시키는 폭군이라는 허위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익명의 작성자는 내가 아내의 성공을 질투해 업무를 방해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소설을 써내려갔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평소 아내의 능력과 평판을 동경하던 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를 도덕적으로 매장하기 시작했다. 회사를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쑥덕거림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등 뒤를 찔렀다. 상사의 호출이 이어졌고 나는 졸지에 가정 내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적격자로 낙인 찍혔다. 아내는 이미 이 게시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내 앞을 지나쳐갔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차가운 무관심 그 자체였다. 그녀가 나를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저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였을 뿐인데 이제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된 것인가? 압박은 회사 밖에서도 시작되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있었다. 장인어른과 처남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듯한 서류 뭉치가 들려있었다. 자네,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처남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내 평범한 직장생활과 안정적인 삶이 결국은 무능력의 증거라며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내가 아내의 앞길을 막고 있으니 위자료나 재산 분할 따위는 꿈도 꾸지 말고 깨끗하게 도장을 찍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였다. 아내는 그들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모든 상황을 관조하고 있었다.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그녀는 아무 말 없이도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주저앉아 그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견뎌냈다. 내 방어는 비겁한 변명으로 치부되었고 내 침묵은 인정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내 직장에서의 사회적 매장과 가족들의 압박,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눈빛까지. 나는 5년 동안 사랑을 했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은 이 거대한 파멸을 위한 서곡에 불과했던 것 같다. 방에 들어와 잠시 숨을 고르려던 찰나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메신저였다. 화면을 띄우자 얼마 전까지 우리 집 식탁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내가 가장 믿었던 직장 동료이자 아내의 조력자인 그자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메시지 창에는 PDF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이거 사인하고 오늘 밤까지 넘겨. 그래야 내 남은 인생이라도 조용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파일을 열어본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이혼 합의서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함께 읽어온 모든 자산에 대한 포기각서이자 나 스스로를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넣는 노예 계약서였다. 마지막 장에 적힌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마치 내 인생의 마침표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밖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 좁은 회의실 안은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맞은편에 앉은 아내 김 팀장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옆에는 그녀의 파트너이자 내 직장 동료였던 박 과장이 능글맞은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다. 그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나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처럼 느껴졌다.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렇게 질질 끌어봤자 당신만 손해야.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그 글들, 당신의 평소 행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 근거가 있는 거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5년 동안 내가 알던 그 따뜻한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을 하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과거에 무력했던 남편은 없었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넣었다. 박 과장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오해? 근거? 박 과장,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그저 회사에서 일어나는 흔한 가십 정도로 보이겠지. 하지만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과 가정 파괴의 증거야. 당신들이 호텔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회사 기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던 시도까지 여기 녹취록과 이메일 기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나의 말에 박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급하게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막았다. 이제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다. 아내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나를 빤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냉혹함이 서려있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당신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네. 우리가 왜 이런 판을 짰다고 생각했어? 단순히 이혼 때문일까? 아내는 가방에서 낡은 노란색 봉투를 꺼내 천천히 내 쪽으로 밀었다. 봉투 겉면에는 기밀유지 서약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안에서 그녀가 꺼낸 문서는 내가 2년 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무심코 공유 서버에 올렸던 기획안이었다. 그것은 당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절차였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문서의 일부가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거 내가 그때 바로 수정하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당신이 보안 시스템에 접근해서 수정할 때 내가 시스템 로그를 다 따놨어. 회사 정보보호팀에 이 자료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당신은 사내 기밀 유출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내가 왜 당신을 버리려 했는지 이제 좀 알겠어? 당신은 내 완벽한 인생의 걸림돌일 뿐이야. 그녀가 내놓은 카드는 내 예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다. 단순히 이혼 소송을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손끝이 떨려왔다. 방금까지의 당당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멍하니 그 문서를 응시했다. 이 위기에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법원 앞의 공기는 차갑고도 건조했다.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하늘은 얄미울 정도로 맑았다. 5년이라는 시간,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마치 잘 짜여진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듯 허무하게 끝났다. 아내는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게 고생했다는 짧은 인사 대신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익숙하게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녀에게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효율성이라는 기준에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파트너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았다. 5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골랐던 가구들과 커튼, 우리가 함께 고른 식탁 위의 조명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직 사람의 온기만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찬장에서 낡은 술잔을 꺼내 혼자 술을 따랐다. 쓴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씁쓸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왜 그렇게 안정을 갈구했을까? 그녀의 차가운 완벽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평범한 일상이 곧 행복이라는 좁은 틀에 스스로를 가두었을까? 그녀가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관계는 너무 정체되어 있어. 그 말은 사실 그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명이었고 나는 그 도약의 발판으로 이용당했다. 직장 동료였던 그 남자와 그녀가 나를 비웃으며 주고받았을 눈빛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지만 이제는 그 분노조차 부질없게 느껴진다. 5년의 세월은 내게 사랑이 얼마나 실용적인 계산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했다. 짐을 정리하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발견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둘. 저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알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내게 더 이상 타인을 온전히 믿지 말라는 서늘한 교훈을 남겼다. 이제는 혼자다. 자유롭지만 외롭고 홀가분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묘한 공허함이 나를 감싼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한다. 비록 이 끝이 비참할지라도 나라는 사람의 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테니까.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차가운 물에 젖은 얼굴 위로 낯선 남자가 비쳤다. 5년 동안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던 희미한 자아는 사라지고 이제는 무언가 단단해진 눈빛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내였던 그녀는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위자료 문제, 재산 분할, 그리고 그 지저분했던 스캔들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차분하고 너무나도 정중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마무리하는 팀장처럼 그녀는 완벽한 이별의 예의를 갖추었다. 그런데 그 과도한 완벽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미움만이 남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사무적으로 변해버린 그 지점이야말로 가장 슬픈 결말이 아닐까?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토록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예의만 차렸더라면 우리는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나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내게 보여준 그 친절과 완벽함이 사실은 우리 관계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잔인한 조종이었다는 것을. 나는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거울 속에 나는 답이 없었다. 그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만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뿐이었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만약 누군가 혹은 당신의 연인이 당신 앞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고 지나치게 친절하며 어떠한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사랑의 완성일까? 아니면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가장 차갑고도 치밀한 회피의 시작일까?